텔레비전에선 트로트 가수가 무대를 휘저으며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동안 우리 집 거실에선 그 사랑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38살 주부입니다. 오늘 아침 우편함을 열었을 때 쏟아진 독촉장들을 보니 그때 일이 떠오르네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8해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견 건설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7살 된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별 다른 문제 없이 지내던 우리 가정에 균열이 생긴 건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시누이는 32살로 저보다 6살 아래였습니다. 미혼이었고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연예인 덕질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해 봄부터 유독 한 트로트 가수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김씨라는 그 가수는 당시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콘서트 몇 번 가고 앨범 사는 정도야 취미 생활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시누이의 집착은 점점 도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마다 따라다녔고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보러 새벽부터 나갔으며 팬 사인회가 있으면 당연하다는 듯 참석했습니다. 새언니, 이번 주말에 부산 콘서트 가요. 김씨 오빠 신곡 무대 처음 하는 거래요. 시누이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들러 그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눈빛은 들떠 있었고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의 취미에 뭐라 할 처지도 아니었고 시누이가 직접 번 돈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여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에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카드사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시누이 명의 카드였습니다. 연체 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카드 값을 못 내고 있대. 어머니한테 연락이 갔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셨어. 남편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시누이는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카드로 해결했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콘서트 티켓, 호텔 숙박비, 교통비, 굿즈 구매. 전국을 따라다니며 쓴 돈이 적을 리 없었습니다. 일단 이번 달만 도와주면 수진이가 정리할 수 있대. 월급 타면 갚겠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동생이고 시어머니가 부탁한 일이니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저축 통장에서 350만 원을 빼서 시누이 카드 값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달은 생활비를 아껴 썼습니다. 외식을 끊었고 아이 간식도 마트 할인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시누이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수진이가 또 카드를 못 갚았어. 이번엔 500만 원이 넘어.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들은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2달 전에 350만 원을 갚았는데 이번엔 500만 원이 넘는다니. 도대체 신우이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월급 받으면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말이다. 수진이가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나 봐. 자꾸 콘서트 때문에 휴가 내고 지각하고 성과급도 깎였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딸을 감싸려는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신우이를 변호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조금만 더 도와주면 정신 차릴 거라고. 성호야, 내가 동생 좀 도와줘야지. 피부치가 어디 가겠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발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집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학원비, 관리비, 대출이자.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계산하면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내 동생이니까 우리가 도와야 한다. 남편이 제게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니까, 혈육이니까. 그런 말들이 제 입을 박았습니다. 결국 또 다시 우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엔 550만 원이었습니다. 저축은 바닥이 났고 비상금 통장까지 털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우이 빚을 대신 갚는 데 쓴 돈이 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집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4,500원이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장바구니에 담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도 아까웠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우이를 마주쳤습니다. 신우이는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가방 옆면에 붙은 브랜드 로고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새언니, 장 보셨어요? 저 지금 김씨 오빠 팬 미팅 가는 길이에요. 오늘 신상품 나왔거든요. 신우이는 밝게 웃으며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포토카드며 응원 도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든 마트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 과자 하나 사는 것도 망설였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신나게 손을 흔들며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일까요? 허탈함일까요?
정확히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하는데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이 카드 한도 막아달라고 카드사에 연락했대. 이제 진짜 끝날 거야. 저는 휴대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끝날 거라는 말. 이미 2번이나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끝날까요? 제 안에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안 가요? 아이는 한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이번 주는 엄마가 일이 좀 있어서. 다음에 가자. 아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실망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신우이의 빚 때문에 제 아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지출 내역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외식비 줄어든 것, 아이 간식비 줄어든 것, 제 옷 한 벌 사지 않은 것.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트로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갑자기 너무 싫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카드 한도를 막았다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온 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희야, 지금 우리 집 좀 와봐. 급한 일이 생겼어. 시댁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대출을 받았대. 2천만 원이나.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천만 원. 그 숫자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시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톱을 불어뜯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톱 주변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카드 한도 막았다면서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정희야, 수진이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대. 금리가 엄청 높은 데서 한 달에 160만 원씩 갚아야 한대. 시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김씨 오빠 일본 투어 따라가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항공권이랑 숙소만 해도 30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본까지 따라간다는 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수진 씨, 그럼 회사는 어떻게 했어요? 일본까지 가려면 일주일은 쉬어야 했을 텐데. 회사 그만뒀어요. 시누이의 대답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른 것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수진아, 그걸 왜 이제 말하니? 그럼 이제 뭘로 대출 이자를 갚는다는 거야? 신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톱만 계속 물어뜯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상황이 제2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지만 당분간만 좀 도와줘. 수진이가 새 직장 구하면 그때부터는 혼자 갚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아이가 서 있었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요. 아이 교육비에 대출 이자까지 내면 남는 게 없다고요. 알아. 다 알아. 그래도 수진이는 내 남편 동생 아니니. 피부치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피부치, 가족. 그 단어들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애원했습니다. 한 달만, 두 달만, 석 달만. 시간은 점점 늘어났고 저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결국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온 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저 4명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아이는 안방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이번만 도와주면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시누이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눈두덩이 빨개지고 코끝이 발개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아, 2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책임져. 성호야, 그래도 동생인데. 수진이 혼자 두면 큰일 난다. 저축은행에서 빌린 거라 이자가 장난 아니래. 시어머니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누이 편을 들 거라는 걸. 그리고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일단 이자부터 갚아주자. 한 달에 160만 원이면 우리가 조금씩 아끼면 되잖아.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있었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조금씩 아낀다고요. 우린 이미 3년 전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어요. 도대체 뭘 더 아끼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를 줬습니다. 목소리 낮추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축은행 이자를 우리가 왜 갚아요? 수진 씨가 제 발로 찾아가서 빌린 돈이잖아요. 정희야, 목소리 좀 낮춰. 애가 듣겠어. 남편이 제지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결국 그날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160만 원씩 시누이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기로 한 것입니다. 시누이는 석 달 안에 새 직장을 구해서 그때부터는 스스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약속이 깨졌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내 동생이니까 우리가 도와야 한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내 동생이니까.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160만 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걸 줄여야 했습니다. 마트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갔고 그것도 할인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만 샀고 과일은 제철 것만 골랐습니다. 아이 간식은 집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였습니다. 선물을 사러 문구점에 갔습니다. 아이가 고른 장난감 세트는 25,000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샀을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고를래? 좀 더 저렴한 거.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7,000원짜리 색연필 세트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색연필도 예뻐.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우이는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면접을 본다고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SNS를 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김씨 콘서트 인증샷, 팬, 카페 모임 사진, 새로 산 응원 도구들. 신우이는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김씨를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새언니, 이거 드려요. 김씨 오빠 콘서트 굿즈예요. 새언니 것도 샀어요. 저는 그 쇼핑백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 씨, 돈은 어디서 났어요? 직장도 없는데. 아, 이건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산 거예요. 걱정 마세요. 모아뒀던 돈.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으면 왜 이자를 못 갚는 걸까요? 왜 우리한테 손을 벌리는 걸까요? 그 돈으로 이자 갚았어야죠. 굿즈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새언니, 너무하시네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저도 제 돈으로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우이는 쇼핑백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새언니가 얼마나 저한테 차갑게 대하는지.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쇼핑백을 내려다 봤습니다. 안에는 포토카드와 키링과 스티커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합치면 5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수진이한테 무슨 말 한 거야?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저는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지만 웃음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신 동생이 굿즈 사들고 와서 자랑하길래 뭐라 했어요. 이자도 못 갚으면서 무슨 돈으로 그런 걸 사냐고. 그래도 그렇지. 수진이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스트레스. 신우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요.
저는 지금 뭘 듣고 있는 걸까요? 나도 스트레스 받아요. 매일매일 돈 쪼개 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알아. 근데 수진이도 힘든 거 이해해줘. 동생이 직장도 없고 힘든 시기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이제 김 씨의 공식 팬클럽 운영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팬 미팅을 주최하고 응원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집에서 160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우이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을 보게 됐습니다. 김씨 콘서트 VIP석 사진이었습니다. 최전방 좌석에서 찍은 무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VIP석 성공. 오빠 바로 앞에서 봤어요. 눈 마주쳤을 때 심장 멎는 줄. VIP석. 그 티켓 가격이 얼마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신우이는 대체 어디서 그 돈을 구한 걸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에 신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 SNS 보셨어요? 콘서트 VIP석 갔더라고요. 그래. 수진이가 어제 전화했어. 팬클럽에서 준 거래. 공짜로 받았다더라. 공짜.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신우이 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신우이의 SNS 화면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수진 씨 VIP석 갔대요. 우리한테 돈 받아가면서 이런 데 쓰고 있어요. 남편은 화면을 잠깐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팬클럽에서 받은 거래. 수진이가 그랬어. 믿어요. 그 말을. 내 동생인데 거짓말 하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거실로 나갔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넉 달째, 5달째. 시간은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우리는 계속 이자를 대신 갚았습니다. 160만 원씩 5달이면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갚은 900만 원까지 합치면 1700만 원. 우리가 신우이한테 쓴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 학원비 1년치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저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전부 신우이의 빚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신우이를 또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신우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팬클럽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화장이 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새언니 안녕하세요. 신우이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언니, 다음 주에 김씨 오빠 대구 콘서트 가거든요. 같이 갈래요?
신우이는 진심으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함께 가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바빠요. 그럼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신우이는 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대구 콘서트. 또 얼마를 쓸 생각인 걸까요?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수진 씨 다음 주에 대구 간대요. 돈은 어디서 났대요? 모르겠어. 팬클럽 일 하면서 조금씩 받나 봐. 팬클럽 일로 돈을 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1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남편 월급이 들어오지만 그것도 각종 고정 지출을 빼면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160만 원은 또 신우이한테 갈 것입니다. 저는 통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신우이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6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희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씨 매니저입니다. 갑자기 전화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박수진 씨 가족분이시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그 트로트 가수의 매니저라니. 왜 이 사람이 제게 전화를 한 걸까요? 신우이가 무슨 일 있나요? 지금 강남 쪽 호텔에 계신데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가족분이 오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호텔, 강남.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빨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주소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이를 깨울 수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한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1시간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조명을 반사해 반짝였고 천장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정희 씨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매니저는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만 흘러나왔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발밑으로 깔린 카펫이 발소리를 흡수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아니, 소독약이 아니었습니다. 향수 냄새였습니다. 진하고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매니저가 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1512호였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침대 옆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마스카라가 눈물에 젖어 검게 번졌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 씨. 제가 부르자 신우이가 작게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소파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트로트 가수. 실물은 화면보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 씨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우이를 쳐다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신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박수진 씨와 저희 가수가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만났는데 김 씨 아내분이 알게 됐습니다.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만나고 있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신우이와 김 씨가 그런 관계였다는 것. 김 씨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아내와 아이 이야기를 종종 했던 걸 기억했습니다. 수진 씨,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새언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오빠가 먼저 좋아해 줬어요. 나한테만 잘해줬어요. 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 씨가 너무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처음엔 그냥 고마운 팬이었는데 그만하세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말했습니다. 김 씨 부인 측에서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진 씨한테 청구할 거라고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일 겁니다. 위자료, 소송.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신우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 씨 고개 들어요. 나 좀 봐요. 신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화장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VIP석 티켓
일본 투어 호텔 전부 오빠가 돈 댔어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신호이의 말에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신우이가 어떻게 직장도 없이 그렇게 돈을 쓸 수 있었는지. 김 씨가 뒤에서 돈을 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대출 이자는요? 우리가 6달 동안 160만 원씩 갚은 돈은 어디 쓴 거예요? 신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만나러 다니는데 쓴 거 아니겠어요? 옷도 사야 하고 화장품도 사야 하고 오빠 선물도 사야 하고.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요? 우리 아이가 친구 생일 선물 하나 제대로 못 사던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내가 마트에서 과자 하나 사는 것도 망설이던 게. 수진 씨가 이 사람 만나러 다니는데 돈 쓰라고 그런 거였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씨 사정을 몰랐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경솔한 게 아니에요. 범죄예요. 유부남이 미혼 여자 꼬셔서 돈 쓰게 만들고 그 여자 가족들 등골 빼먹게 만든 거예요. 매니저가 나섰습니다. 진정하세요. 큰 소리 내시면 다른 투숙객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요? 저는 신우이를 다시 봤습니다. 수진 씨 일어나요. 지금 당장 집에 가요. 신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언니 나 못 가요. 오빠 혼자 둘 수 없어요. 제 손이 허공을 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났습니다. 신우이의 뺨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신우이는 뺨을 감싸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이 사람은 유부남이에요. 당신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오빠도 나 사랑한다고 했어요. 김 씨가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 그만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제 아내가 알았어요. 우리 계속 만날 수 없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이혼한다고 했잖아.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신우이가 김 씨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김 씨의 셔츠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거짓말이지? 그렇게 말하지 마. 나 어떡하라고. 김 씨가 신우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동작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요. 더 이상 이럴 수 없어요. 신우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만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합의금입니다. 2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김 씨 부인한테 위자료를 내야 하는데 그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서 저희가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 돈으로 부인 측이랑 합의하시고 남은 돈은 대출 갚는 데 쓰세요. 그리고 이 일은 여기서 끝냅시다. 언론에 알리지 말아 주세요. 제 앞에 봉투가 놓였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돈 던져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신우이를 일으켰습니다. 신우이는 힘없이 끌려왔습니다. 방을 나서는데 김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씨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신우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우이는 화장이 번지고 머리가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저는 표정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1월 초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신우이가 몸을 떨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신우이를 뒷좌석에 밀어넣고 저도 탔습니다. 기사님한테 우리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신우이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닦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12시가 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왜 아직 안 잤어? 수진이는 왜 여기 있고? 저는 남편 앞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열어봐요.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다발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 씨가 김 씨한테 받은 합의금이에요. 수진 씨가 그 사람이랑 불륜 관계였어요. 6달 동안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우이를 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신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확히 설명해줘.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본 것, 들은 것, 신우이가 한 말 전부.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진아, 정말이야? 그 사람이랑 그런 사이였어? 오빠,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유부남이잖아. 그 사람 애가 둘이나 있다며. 신우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가정을 지킬 거예요? 아니면 신우이를 지킬 거예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선택해요. 나랑 아이 아니면 수진 씨. 둘 다 지킬 순 없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와 신우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신우이를 선택할 거라는 걸.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요. 내일 대답 듣겠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밖에서는 남편과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이를 위로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이 결혼의 끝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남편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어. 시간이요? 6달 동안 시간 줬잖아요. 그동안 수진 씨는 뭘 했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계속 수진 씨 돌보세요. 난 이제 못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명의 통장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2시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고층 빌딩 12층이었습니다. 40대 초반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신우이의 빚, 우리가 대신 갚은 돈, 불륜, 남편의 태도.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이 본가, 가족의 빚을 무분별하게 대신 갚아주고 그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 났다는 점. 배우자인 의뢰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점. 이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혼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같은 증거가 있으면 더 좋고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매달 16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우이 분의 불륜 건도 남편의 무책임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족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우자에게 전가했으니까요. 상담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끝날 때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진짜 이혼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이혼 얘기가 무슨 소리니? 어머니, 저 더 이상 못해요. 수진이 혼자 어떻게 해? 내가 좀 이해해줘야지. 어머니는 저 이해 안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는요? 우리 가정은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신우이는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네, 진심이에요. 왜? 우리 8년 살았잖아. 바로 그래서요. 아이 때문에라도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가 소송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송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법원을 오가며 서류를 제출했고 증인 신문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유책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본가, 가족의 빚을 무분별하게 대신 갚아 가정 경제를 파탄낸 점. 판사는 이혼을 인용했고 재산 분할에서 제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졌고 남편은 매달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법원 밖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수진이는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상금은 4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4억 원.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했습니다. 집이 제 명이니까 보상금도 전부 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 뒤 보상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이 학군이 좋은 곳으로 골랐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지만 꾸준히 찾아옵니다. 커피 내리는 시간이 좋습니다. 원두 가는 소리, 에스프레소 머신 돌아가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저를 진정시킵니다. 가끔 신우의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남편 생각도 가끔 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때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카페에 젊은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신우이 때문에 힘들다고 돈을 계속 빌려간다고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 내 아이와 나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집을 지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집이 재개발로 대박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결단하지 않았다면 이 행운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제 의지로 사는 삶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아이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삶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인생의 반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 반전을 잡으려면 먼저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